안녕하세요. 남편과 참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인생지사 세용지마라고 좋은 일에 화가 따르고 화 뒤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제 팔자에는 행복이라는 게 없는 박복한 팔자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죽하면 무당한테라도 찾아가서 굿이라도 해서 내 팔자 좀 바꿔달라고 애걸복걸 해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나고 자라길 사연 많은 집에서 커와서 그런지 참 인생이 생각처럼 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집안이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는데 참 되는 일 하나 없는 집이었습니다. 제 학창 시절의 아버지는 건설 현장 노동자였는데 일하시다 4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시는 바람에 몸이 불편하셨어요. 저는 그때 학교다 때려치고 나가서 그냥 돈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혼자서 건물 청소를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계셨거든요. 학교 마치면 어머니가 일하는 건물로 달려가서 같이 돕기도 했어요. 그때는 삶의 탈출구가 안 보이는 기분이었달까요? 집에 가면 아버지는 아파서 누워 계시지 어머니는 집에 오시면 삭신이 쑤신다면서 앓는 소리를 하시니 그냥 나가서 돈이나 벌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부모가 못 배웠으니 자식이라도 배워야 한다면서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늘 달고 사셨어요. 하지만 요즘 시대가 공부 좀 한다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이겠어요? 그래도 애매하게 가난하면 나라에서 지원금 받는 것도 어렵다는데 저는 어려운 집안 형편이라 나라에서 지원금도 잘 나왔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지원금 받으면서 고등학교까지 잘 졸업할 수 있었고요. 그때는 저한테 공부만이 답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지방 대학에 입학해서 장학금도 받으면서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대학교 졸업장이 있으니까 회사에 이력서라도 내보고 입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라도 해서 인생 좀 잘 살아보려는 의지가 강했던 저와 달리 친오빠 여동생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험난하기만 했어요. 여동생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취업했었는데 회사 내 괴롭힘으로 오래 다니지 못하고 퇴사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계속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었어요. 하나 있던 친오빠도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꼴이었죠. 저는 정말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식구들이 믿거나 싫진 않았지만 지독한 가난이 그렇게도 싫었습니다.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는 말도 너무 싫었고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교 공부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신력으로 버텼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가난한 집안 자식 꼬리표는 쉽게 떨어지지 않더군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해서 안 먹고 안 입고 돈만 모으면서 살았어요. 그때는 현금 쥐고 있어야 이 험한 세상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사 동료는 인생을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사냐면서 절 놀리면서 말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 있다고 소개받아 보라며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일하는 남자인데 집안도 좋고 성실한 사람이라며 소개팅을 주선해 줬습니다. 직접 만나보니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매너도 좋고 기본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전 남편이란 사람이었어요. 전 남편이라고 말하면 벌써 다들 눈치채셨겠네요. 남들은 한 번도 어렵다는 결혼을 저는 2번이나 했어요. 참 팔자 한번 박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 남편을 소개받고 만나서 연애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연애를 하던 중 덜컥 아이가 생긴 겁니다. 그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겁을 잔뜩 먹은 저를 잡아준 건 전 남편이었어요.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저를 보면서 전 남편이 말하더군요. 걱정하지 마. 내가 뱃속 아이 끝까지 책임질 거야. 앞으로는 미숙 씨 힘든 인생 아니라 행복한 인생만 살 수 있도록 해줄게.
지금은 왜 그런 말에 홀랑 넘어갔을까 싶은데 그때는 전 남편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친정에는 늘 우환이 가득해서 웃을 일 많지 않던 내 인생에 드디어 새로운 가족을 꾸릴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전 남편과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과 저희 친정에 가장 먼저 인사를 갖고 제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는 울면서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못난 부모 만나서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잘 좀 부탁할게. 이렇게 듬직한 사위라서 난 걱정도 안 하네. 우린 신경 쓰지 말고 내 딸 하나만 잘 데리고 살아줘. 장모님, 걱정 마세요. 평생 미숙 씨 눈에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살겠습니다. 아버지도 전 남편의 말에 눈물을 보이셨어요. 인사를 드리고 전 남편과 집에서 나오는데 몸이 불편했던 아버지가 힘겹게 나와서 배웅까지 했습니다. 전 남편은 그런 아버지를 부축해드리면서 걱정 마시라고 안심을 시켜드렸고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그때 전 시댁에 대해 아는 거라곤 아버님께서 초등학교 5학년쯤 됐을 무렵에 돌아가셨다는 말과 어머님이 혼자서 전 남편과 시누이를 힘들게 키우셨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전 남편은 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저희 친정아버지를 살뜰히 챙겼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모습에 홀랑 넘어가서 결혼까지 결심했지만 시댁에서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전 시댁은 시어머님께서 동네에서 사채놀이로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모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처음 시댁에 갔을 때도 집이 으리으리해서 놀랄 정도였죠. 이런 전 시댁의 기에 눌린 저는 잔뜩 긴장한 채 어머님과 마주했어요. 첫 느낌부터 전 시어머님은 저를 딱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없이 살면 눈치만 백단이 된다고 저는 그때 전 시어머님이 저를 흘겨보는 눈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네요. 그러다가 전 시어머님께서 저한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어느 동네 살아요? 동네를 알아야 집안 수준을 알 텐데 차림새 보아하니 좋은 동네 출신 아닌 것 같네. 그리고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인가? 어머님은 건물 청소하세요. 아버지가 몸이 좀 불편하셔서 일을 잘 못하시거든요. 내가 너 같은 며느리 보자고 내 아들 은행원 되도록 키워놓은 줄 알아? 죽 써놓으니까 뭐가 와서 껄떡댄다고. 넌 지금 우리 집이랑 급이 맞는다고 생각해? 저는 그때 전 시어머님 말에 말문이 턱하고 막혔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없이 살아도 이렇게 모욕적인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집이 가난하고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고 어머니가 청소일을 하시는 건 제 탓이 아닌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 남편이 어머님을 보며 소리쳤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제가 다 쪽팔려서 못 듣겠네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그렇게 치면 전 아버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인데 그것도 흠이겠네요. 그게 지금 저놈의 집구석이랑 같다고 생각해? 나는 너 돈 없이 키우지 않았어. 네, 돈은 있었는데 엄마랑 같이 지낸 정은 없네요. 매번 돈 번다고 바쁘셨잖아요. 사채놀이 하면서 건달들이나 데리고 다니셨고요. 뭐야? 내가 너 먹여 살리려고 힘들게 산 걸 몰라서 이래? 자식 낳았으면 책임지는 게 부모 역할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저는 이 사람이랑 뱃속 아이 포기 못해요. 정 싫으시면 저랑 연 끊고 살아요. 서로 안 보고 살아야 편할 것 같네요. 저도 제 아이 위해서 뭐든 할 거니까 엄마가 포기하세요. 전 남편은 전 시어머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연을 끊겠다면서 소리쳤어요. 그러자 전 시어머님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저를 노려보시고는 절 모함하면서 말하셨습니다. 너 내 아들 은행 다닌다고 하니까 발목 잡으려고 임신한 거지? 이렇게라도 팔자 고쳐보고 싶었어? 이런 여우 같은 애를 내가 며느리라고 받아야겠어? 어머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둘이 같이 한 일에 왜 저만 닥달하세요? 저 어머니께서 생각하는 그런 일 저지른 적 없고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머리 검은 짐승 속내라 할 게 뭐야. 나는 너 같은 애들이 제일 싫어. 그럼 전
이 사람 말처럼 그냥 새 식구만 살겠습니다. 절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저도 아이는 포기할 생각이 없거든요. 저를 다그치듯 말씀하시는 전 시어머님은 제 말에 당황한 듯 보였어요. 전 남편도 임신한 사람한테 소리 지르지 말라면서 저를 감싸줬습니다. 전 남편은 그때 당시 항상 제가 1순위였어요. 그날도 전 시어머니께서 계속 소리 지르고 욕만 하시니까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와줬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안아주면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난 절대 아이 포기 안 해. 꼭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건강하고 오래 살아서 내 자식 유치원 가는 것부터 나중에 결혼하는 것까지 다 볼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같이 어머니께 잘 말씀드리면 나 이해해주는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 전 남편은 제가 시댁만 다녀오면 긴장해서 한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때 전 시어머님이 생각보다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시니까 점점 지치긴 했습니다. 세상에 제 친정까지 무시하는 말을 매일같이 듣고 제정신으로 견딘 게 신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 시어머님이 전 남편과 저를 시댁으로 따로 부르셨습니다. 긴장해서 가보니까 전 시어머님은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그동안 널 너무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모함만 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우리 아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도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몰랐어. 아직 애기 성별을 모르지? 네, 성별은 다음 주에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남편 죽고 자식 둘 혼자 키우면 나처럼 지독해져. 그러니까 너희는 꼭 오래 붙어서 살아.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의지 많이 했는데 나 아직 너 100%다 받아들인 건 아니야. 몸조리 잘하고 건강하게 아이만 낳으면 나도 그땐 더 잘해주마. 네, 어머님 감사해요. 저도 더 노력할게요. 전 시어머님은 말로는 아직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임신한 며느리라고 잘 챙겨주셨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꼭 2개를 구매하셔서 저와 남편을 불러서 같이 나눠 먹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꾸 병원 다녀왔냐면서 아이 성별을 궁금해 하셨어요. 그런 전 시어머님의 관심이 나쁘진 않았어요. 막무가내로 반대할 때보다 훨씬 편했거든요. 게다가 제가 아이 성별을 확인하러 간 날은 산부인과에 같이 따라오시기까지 했고요. 그리고는 저보다 더 기대 가득한 눈빛으로 의사님만 보셨어요. 축하드려요. 아빠를 닮았네요. 직접 산부인과까지 오셔서 제 뱃속 아이가 아들이란 힌트를 얻은 전 시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탈춤이라도 추실 것 같았습니다. 저보다 더 기뻐하시면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우리 며느리 복덩이네, 복덩이야. 아니, 시집 오자마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임신하고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전 시어머님은 저보다 더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날부터 이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게 정말 절 잘 챙겨주셨어요. 처음에 그렇게 반대하시더니 아들 임신했다는 말에 너무 좋아하시더군요. 시댁이 아들이 귀한 집이라서 더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딜 간다고 하면 혹시나 다칠까봐 몸 조심하라면서 따라오시기까지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 낳고 어머님과 더 잘 지내게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출산하는 날까지도 전 시어머님은 제 옆을 친정어머니와 같이 지켜주셨고 산후조리원까지 좋은 곳으로 예약해 주셨거든요. 정말 행복하게만 살 줄 알았는데 제 인생은 순탄하면 안 될 인생처럼 또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원을 나와서 도착한 곳은 시댁이었어요. 전 시어머님께서는 가끔 보면 저보다 더 제 아들을 끔찍하게 생각하셨거든요. 아이를 봐준다는 말에 저와 전 남편은 동의를 했고 임신한 동안 전 시어머님께서 잘해주셨기에 잘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 시어머님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들 종을 데리고
처음으로 친정에 다녀온 날이었어요. 처음으로 친정에 들러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오빠 여동생까지 만나고 온 날이었죠. 친정에서 저녁을 챙겨주셔서 전남편도 그날은 친정에서 저녁까지 먹고 집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전 시어머님께서는 거실에서 팔짱을 딱 끼고는 저와 전남편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종호를 뺏어가시더니 호통을 치면서 말씀하셨죠. 너는 그 집 구석을 이 어린애를 꼭 안고 가야겠어? 먼지도 많고 더러운 곳에 돌도 안 된 애를 데려가면 어떡해? 그리고 왜 내 아들까지 그런 집구석에서 밥을 먹이냐고. 내가 너 밥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밥 먹으면 될 걸 친정에 사진만 보내면 되잖아. 어머님, 저희 부모님도 손자는 보셔야죠. 그리고 더럽다뇨.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더러운 걸 보고 더럽다고 하지 뭐라고 하니? 내가 그 집 구석 가지 말라고 산후조리원에 비싼 밥에 돈을 처발랐는데 기어코 눈치도 없이 친정을 갔다 와? 이래서 출신이 나쁘면 좋은 걸 먹여줘도 모른다니까. 자꾸 험한 말 하시면 저 제 아들 데리고 나가서 독립할 거예요. 어머님이 지금처럼 욕하고 호통치는 환경도 그렇게 애 키우기 좋은 환경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전 시어머님이 안고 있는 종호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전 시어머님은 제가 친정을 가는 게 싫으셨던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친정에 못 가게 하려고 그동안 그렇게 잘해주셨구나 싶었습니다. 시댁보다 상대적으로 친정집이 좋은 집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오래 살아온 저희 집이고 더럽거나 그런 곳은 아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희 부모님이랑 사돈지간인데 어쩜 저렇게 말을 막 하실 수 있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답니다. 제 여동생이 보내준 아들 옷 선물이 있었는데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전 시어머니께서 그걸 버리신 거예요. 제가 한참을 아들 입히려고 찾아다니는데도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른 척하고 계셨고요. 그러다가 제가 여동생이 보내준 선물을 어디서 찾았는 줄 아세요? 어머님 방 화장대 밑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찾았어요. 화가 나서 쓰레기통을 통째로 들고 가서 어머님 앞에서 부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사이에 있던 여동생 선물을 집어들고 어머님께 소리쳤어요. 어머님, 지금 제 동생이 보내준 선물 버리신 거예요? 너는 취향이 안 변하는 거야. 아니면 가난하게 사는 게 더 편하니? 어쩜 그렇게 좋은 것만 먹여주고 입혀줘도 가난한 티가 안 벗겨져요. 구질구질해서 못 보겠다. 제 여동생이 힘들게 번 돈으로 보내준 애기 옷이잖아요. 입어보지도 못하게 왜 그러세요? 애기들 피부가 얼마나 약한데 그런 싸구려를 입혀. 내가 내 손주 비싼 거 좋은 것만 입히고 먹이겠다는데 네가 뭔데 날 맞고 훈계질이야, 훈계질은? 이건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예요. 자꾸 이러시면 분가할 거니까 제 아들 키우는 일에 신경 끄세요. 내 아들이 네 말을 들을 것 같아? 저는 악을 쓰며 소리 지르는 전 시어머님을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와서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남들은 애 낳고 큰 분란 없이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려운 줄 모르겠어요. 이런 전 시어머님과 신경전을 하면서 산 세월이 자그마치 12년이었어요. 그래도 중간에서 전 남편이 중재를 해줘서 그나마 12년이라도 잘 살았던 거예요. 중간에 하도 전 시어머님과 자주 싸워서 분가하려고도 해봤어요. 그런데 분가가 쉽지만은 않더군요. 전 시어머님께서 소름 돋을 만큼 손자에 대한 집착이 강했거든요. 한 번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소리를 하셨어요. 누가 보면 그 집 시어머니가 늦둥이 본 줄 알겠어. 맨날 그 집 손잡히고 다니는데 팔 안 아픈가 몰라. 나는 애들이 애 봐달라 해도 체력 딸려서 싫던데 그 집 시어머니 아주 대단하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이런 소리를 할 정도인데 제가 정말 누구 아들을 키우나 모를 정도였어요. 육아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예 애를 혼자 키우시려는 것 같을 정도였습니다. 제 아들 종호가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도 제일 먼저 달려오실 정도였어요. 평소에도 일상이 그냥 손자 위주로만 돌아갔고요. 전 시어머니께서 손자한테 집착할수록 전 더 힘들어졌어요.
제가 아들한테 뭐 해주려고 하면 꼭 전 시어머님이 달려오셔서 거지 같은 거 해주려고 한다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야 모를 수도 있다 하는데 애가 점점 자랄수록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엄마가 친할머니랑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걸 보면서 크게 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걱정을 토로하고 전 시어머님 좀 말려달라고도 해보고 이쯤에서 제발 분가하자고 하니 전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 엄마가 한마디 하면 그냥 좀 지고 넘어갈 수 없어? 대체 왜 맨날 둘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나도 힘들다 진짜. 정도껏 하셔야지 나도 그냥 넘어가지. 오늘도 봐. 우리 종호 학원까지 가셨다니까. 진짜 지겹다. 당신도 좀 정도껏 좀 해. 그냥 해주면 고맙다고 인사나 해. 다 우리 엄마 돈이잖아. 이래서 내가 집구석 들어오기가 싫어. 그러더니 전 남편은 화를 내고는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더 황당한 건 그날 아예 집을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박을 시작으로 전 남편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저만 사랑해주고 위해주던 전 남편은 태도가 아주 돌변했어요. 그리고는 회식한다고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게다가 전 남편이 벗어둔 와이셔츠에는 여자 향수 냄새와 립스틱 자국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전 남편한테 와이셔츠를 들이밀면서 말했어요. 당신 이거 뭐야? 대체 밖에서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바깥에서 뭐라도 왜 신경 써? 당신은 집에서 애나 봐. 우리 엄마랑 계속 싸우면서. 당신 엄마잖아. 당신이 중간에서 말리지 못할 망정 뭐라는 거야 지금? 와이셔츠 이거 다 뭐냐니까? 밖에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억울하면 너도 나가서 놀면 되잖아. 나보고 대체 어쩌란 거야? 당신 혹시 여자 생겼니?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와이셔츠에 다른 여자 흔적 묻히고 들어온 주제에 본인이 더 당당한 거예요. 억울하다고 해명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전 남편이 정말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여자 있다 왜? 너처럼 구질구질하고 억척스러운 쇠고챙이 같은 여자랑 더 이상은 못 살아.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좀. 누가 당신 목 졸랐어? 진짜 숨 막혀서 못 사는 건 나야. 내가 요즘 잠은 제대로 자는 줄 알아? 당신까지 정말 왜 그래 왜? 저는 들고 있던 와이셔츠를 남편 얼굴에 던지며 소리쳤어요. 정말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믿고 버텨온 세월이 야속할 정도였습니다. 결혼 전만 해도 자기 자식한테는 온전한 가정 물려주고 싶다던 인간이 지금 이게 할 짓인가요? 전 남편의 배신은 제게 큰 상처였어요. 그렇게 자기 바람났다고 인정까지 한 전 남편은 더 뻔뻔하게 밖으로 나돌았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전 시어머님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급이 맞아야 우리 아들이 마음 붙이고 살지. 궁상 떠는 마누라 누가 좋아하겠어? 나 같아도 밖으로 돌겠다. 내 아들 바람난 거 다 네 탓인 줄 알아. 이게 왜 제 탓인데요? 어머님이 아들 감싸는 거 보니까 딱 어머님 닮아서 저러고 사는 것 같은데요? 전 시어머님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제는 겁도 안 나더군요. 그리고 저는 전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얼마나 개무실했으면 숨기려는 노력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방이 온통 다 바람핀 증거들 뿐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증거들을 다 모아서 남편이 모임에서 만났던 여자한테 상간녀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이혼 소송도 하고 저는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혼자서 아들 키울 준비도 같이 준비했죠. 그런데 전 남편은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당신이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내 아들 데려가? 친정에 든든한 백이 있길래 집이 있기를 해? 내 아들도 데리고 가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게 만들려고 지금 아들 데려가겠다는 거야? 그러는 당신은 내가 당신 뭘 믿고 여기다가 내 아들 맡기는데 나 절대 내 아들 포기 안 해. 대한민국에서 자식은 애정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돈으로 키우는 거야. 너랑 나랑 급이 다르게 큰 것만 봐도 모르겠냐? 그럼
더더욱 당신한테 애 못 맡겨. 이렇게 개념도 없는 개차반으로 클 게 뻔한데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저는 당당하게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말에 황당했습니다. 전 남편은 시모만큼도 아들한테 관심이 없었거든요. 정말 이런 말도 웃기지만 전 남편은 아들 종호 어릴 때도 제대로 놀아준 적도 한 번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 시어머님이 그 연세에 손자 놀아주느라 뼈가 다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전 남편은 자기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본인이 키우겠다면서 바락바락 악을 썼습니다. 이런 전 남편을 봐서라도 저는 절대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없이 살아도 제가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 시어머님의 손자 사랑은 집착에 가까웠고 저는 이혼 기간 동안 온갖 협박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제가 아들이랑 잠깐 외출만 해도 전 시어머님은 온 동네를 다 뒤지고 다니셨습니다. 한 번은 아들 종호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학원을 하루 쉬고 병원을 같이 갔었는데 그것 때문에 집안에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아픈 아들 데리고 병원 갔다는데 무슨 난리가 났을까 궁금하시죠? 전 시어머님은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호통을 치면서 말씀하셨어요. 너 제정신이야? 왜 내 아들 학원도 안 보내고 병원을 데려가? 애가 감기 기운이 있는데 무슨 공부를 한다고 학원을 보내요? 조금 아프다고 학원 빼먹으면 공부는 언제 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한테 내 손자 못 보낸다는 거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너 네 아들 학원비는 감당할 수 있겠니? 학원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해요? 집에서 이렇게 호통만 치고 분란 만드시는데 좋은 거 보고 배우겠네요. 저는 전 시어머님을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고 손을 꼭 잡아줬어요. 전 시어머님은 쉽게 손자를 포기하실 것 같지 않을 뿐이었어요. 제가 이혼 소송을 건 뒤로부터 아들을 데리고 나가려고만 하면 전 시어머님은 혼자 나가라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소송 기간에도 아들이랑 같이 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전 시어머님은 종호가 학교 가는 순간부터 학원 다녀와서 집에 올 때까지 온통 쫓아다니셨습니다. 정말 한눈 못 팔게 하겠다면서 엄청 쫓아다니셨어요. 저는 너무 답답해서 전 시어머니께 왜 이렇게 하시냐고 화도 내봤어요. 그러자 제게 이런 말도 하시더군요. 내가 너 처음에 왜 반대한 줄 알아? 네 그 구질구질한 집이 소름 끼치게 싫었어. 내 손자 데리고 친정 간다고 하면 먼지 구덩이 가는 것처럼 싫었다고. 근데 네가 지금 손자 데리고 가면서 키우면 너처럼 크게 될 거야. 없는 집에서 구질구질하게 커서 나중에 무시나 받고 살겠지. 나는 네가 아들한테 못 해주는 걸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내가 키우는 게 낫지. 참 끝까지 저를 무시하던 전 시어머님의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어요. 저는 부모님이 밉진 않았지만 엄마처럼 안 살겠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난이 너무 싫어서요. 그런데 그때 든 생각이 우리 종호가 나중에 가난한 집구석 싫다고 하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를 찾아가 허탈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그러자 저희 친정어머니는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네가 아들 생각하는 마음 알지. 그런데 네 시어머니가 손자나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잖니. 사실 네 남편보다도 더 끔찍하게 생각하시는데 손자 서운하게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시댁에서 크면 엄마는 없더라도 부족한 거 없이 잘 크겠지. 나도 너희 삼남매 키우면서 못해주는 게 제일 마음 아팠어. 부모가 그렇더라. 내 자식한테 줄 게 없을 때 제일 미안해져. 한번 잘 생각해봐. 시댁에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 말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제 욕심에 종호를 데리고 나왔다가 저와 같은 가난을 경험하게 될까봐 미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참 고민 끝에 시댁에 아이를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전 시어머님은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네가 종호 포기하는 순간부터 너는 네 아들 못 보고 사는 거야. 각서까지 아이 쓰고 나가라. 괜히 애매하게 주위 맴돌면 나 너 가만 안 둘 거야. 나 사채놀이 하면서 배운 게 반 건달 짓이야.
그러니까 몸 조심하고 싶으면 다시 나타나지 마. 그럼 어머님도 각서 써주세요. 제 아들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요. 머리 백날 굴려봐라. 넌 나 못 이겨. 너나 약속 잘 지켜. 저는 그때 제 아들을 위해서 시댁에 맡기기로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큰 착각이었어요. 제 아들만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다면 정말 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위자료를 받고 소송까지 끝마치고 집을 나오는 날, 종호는 짐을 챙기는 저를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 나도 데려가면 안 되는 거야? 나 밥도 조금만 먹을게. 나 그리고 학원 안 다녀도 공부 잘할 수 있어. 종호야, 할머니가 우리 종호 훌륭한 사람 만들어주신대. 알겠지? 아빠도 옆에 있어줄 거야.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해달라고 해. 나 엄마 따라가고 싶어. 하고 싶은 것도 없어. 그냥 엄마 따라가서 살래.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저는 종호를 마지막으로 품에 안고 펑펑 울었어요. 괜히 제 옆을 서성이면서 바지도 붙잡고 심술 부리면서 가방을 발로 차곤 했어요. 가지 말라면서 우는 종호를 보니까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씩씩하게 인사하고 싶었는데 눈물이 흐를까봐 종호 얼굴도 제대로 한 번 못 봤습니다. 오열하면서 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전 시어머님이 얼마나 손자를 아끼시는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고집부리면 정말 저를 어떻게 하실 것 같았습니다. 아낀다는 말보다 정말 집착이었습니다.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라면서 거의 소유물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사연을 쓰다 보니 이 순간이 제일 후회스럽네요. 엄마가 자식을 떼놓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종호를 시댁에 두고 나온 순간부터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정신 나가고 개념 없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전 남편이랑 이혼하고 시댁이랑 연만 끊으면 편하게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세상의 천류는 끊을 수 없다고 하죠. 저는 제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할 일이 없으면 잡생각만 들어서 새 직장도 구해서 일만 해봤지만 종호가 생각나는 건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마치 아들 버린 죄로 벌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거의 한 2년간은 악몽에 시달렸고 술 없이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정말 잘 살길 바래서 시댁에 맡겼던 건데 마음이야 어떻든 자식 버린 엄마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제가 힘든 만큼 종호는 잘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도 길을 걷다 종호 또래 아이를 보면 정신없이 쫓아가서 얼굴을 확인했어요. 전 시어머님이 종호 근처에 나타나면 가만 안 둔다는 말에 먼 발치에서라도 볼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그때 저는 시댁이 제일 무서운 존재였거든요. 그렇게 한동안 악몽과 불면증에 시달리다 보니 꾸역꾸역 시간은 흘러가더군요. 저는 종호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야 저도 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딱 5년이 흘렀습니다. 술만 마시면서 살던 제가 술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던 계기가 있었어요. 퇴근길에 매번 혼자서 소주를 사서 들어가는 저를 본 집 근처 참치가게 주인이 제게 작은 안주를 챙겨주면서 인연이 닿았습니다. 그때 저를 보면서 무슨 사연이 있길래 매번 술을 사가나 궁금했고 나중에는 빈속에 술을 마실까 걱정이 돼서 챙겨주다 보니 친해졌어요. 그 후 저는 그렇게 참치가게 사장과 재혼하게 됐습니다. 전 현재 남편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인생 2막이 새로 열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가게에서 같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비싸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둘이 일하게 됐어요. 그렇게 다른 날과 다름없이 가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날아온 거예요. 문자를 보니 전 시어머님의 문자였습니다. 5년 만에 보게 된 문자에 손이 덜덜 떨렸어요. 문자 내용은 경악을 금치 못할 만큼 놀라웠습니다. 애미야, 잘 있니? 제발 네 아들 좀 데려가라. 나 무섭다. 이렇게 못 살겠어. 제발 네 아들 좀 데려가. 나 좀 살려줘.
네 아들 미쳤어. 저는 아들이 미쳤다며 데려가라는 전 시어머니 문자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잘 키워주겠다더니 제 아들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시댁을 달려갔어요. 그때 제 아들 종호 나이가 19살이었어요. 제가 시댁에 도착했는데 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장면이었어요. 우리 착한 아들 종호가 술에 잔뜩 취한 채로 거실에 널브러져 있었고 주변에 화분에 TV 할 것 없이 전부 다 깨져 있었어요. 사람이 없었으면 강도라도 들었나 의심할 정도였죠. 제가 너무 놀라서 허둥지둥거리자 일하시는 아주머님이 오셔서 저를 보고 말했어요. 아유, 친엄마가 왔나 보네. 얘가 계속 집안에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술 먹으면 부모도 못 알아본다더니 자기 아빠도 때리고 할머니도 때리면서 난리도 아닐 정도예요. 내가 너무 무서워서 피해 있었다니까요. 할머니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저는 종호가 사람을 때렸다는 소리에 놀랐습니다. 누워있는 종호를 안아주면서 깨웠어요. 그리고는 종호 이름을 조심스레 불렀어요. 그러자 종호가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왜 왔어요? 나가세요. 엄마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종호야, 엄마 좀 봐줘.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미안하단 거예요? 속으로 미안하지도 않고 잘 버렸다 싶죠?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널 보고 싶어 했는데. 그 말을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12살 때 난 똑똑히 기억해요. 나 버리고 나가던 엄마 뒷모습 똑똑히 기억한다고요. 나가요. 난 그동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으니까 얼른 나가라고. 종호는 소리를 지르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종호를 쫓아가다 종호를 놓치고야 말았어요. 그리고 저는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전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병원에 가자 저는 전 시어머니 상태를 확인하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글쎄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골절상을 입은 채 누워 계신 거예요. 제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자 어머님은 저를 보면서 말하더군요. 혜미야, 미안하다.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내가 면목이 없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제 아들 잘 키워주신다면서요. 애가 지금 술에 쩔어서 사는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잘 키워주신다는 말만 믿고 맡겼는데 이게 뭐냐고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소리를 지르며 울었어요. 그러자 전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울먹이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그러자 전 시어머니는 그동안 있던 일을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말해주셨습니다. 너 집 나가고 네 남편이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 사는 걸 보고 충격이 컸나 봐. 그때부터 애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 남자애라 그런지 키도 크고 덩치도 크니까 말도 안 듣지 제압도 안 되고. 내 꼴 좀 봐라. 그럼 애 아빠는요? 아빠라는 사람이 아들이 저렇게 되는 동안 뭐 했는데요?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애들 때리고 다니더니 지 아빠도 몰라보고 때리더라. 그런데 이 못난 자식이 지 아들 하나 어쩌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렸어. 얼마나 폭군 같던지 오죽하면 애 아빠가 집을 나가. 뭐예요? 그 인간이 아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요? 세상에 자기 아들 무서워서 도망가는 인간이 어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껏 종호 포기 못했던 거야. 나는 종호만 정신 차릴 수 있다면 뭐든 할 거야. 계속 너만 찾으니까 내가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널 찾은 거야. 너무 무서워서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있어. 종호가 들어와서 행패 부릴까 봐 내 집에서 내가 쉬지도 못했다. 네가 원하는 만큼 돈 줄 테니까 종호 좀 부탁할게. 전 시어머니는 힘이 다 빠진 목소리로 제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세상에 아빠란 인간이 아들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소리는 살다 살다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믿고 시댁에 아들 맡기고 나왔던 제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전 시어머니는 살이 10kg 이상 빠지면서 고통받으면서도 손자를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저한테는 미운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종호한테만큼은 끔찍하게 아껴주고 지켜주는 할머니였어요. 방법은 잘못됐지만 손자를 아끼는 그 마음은 잘 알겠더군요. 저는 전 시어머니의 병원을 나와서 가게로 오는 동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들이 있는 건 알았는데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난감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 가게로 가서 남편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보, 나 종호 만나고 왔어. 정말? 시댁에서 안 보여준다면서. 그래서 잘 만나고 왔어?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할게. 근데 나 좀 믿어줄 수 있어? 지금 종호한텐 내가 필요한 것 같아. 종호가 많이 외롭고 힘들어해. 나를 많이 찾고 있어서 내가 한 달만 종호랑 같이 있어줘야 할 것 같아. 아니, 한 달이 걸릴지 2달이 아니면 3달일지 모르겠어. 그냥 지금 종호한테 내가 필요해. 내가 너무 나쁜 엄마였어. 내가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여보, 종호는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그 순간부터 내 아들이나 다름없어. 근데 지금 내 아들이 힘들다는데 당신 가게에 묶어두겠어? 우리가 다시 한번 종호를 품어주자. 금방 좋아질 거야. 당신은 좋은 엄마니까 가서 종호 잘 위로해줘. 남편은 저를 믿어줬고 위로해주면서 격려해줬어요. 저는 남편이 이해해준 덕분에 시댁으로 가서 종호와 지낼 수 있었습니다. 종호를 데려오는 것보다 제가 시댁에 잠시 지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종호를 기다렸습니다. 집밥이 그리울 것 같아서 제가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종호가 오자 저는 맥주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종호야, 엄마랑 맥주 한잔 하자. 너 술 잘 마시던데? 엄마도 그동안 늘어난 건 주량이랑 나이뿐이야. 종호랑 맥주를 한 캔씩 나눠 마시면서 그동안 속에 쌓아둔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종호는 술을 한 잔 마시고는 제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엄마가 나 여기 두고 나갈 때 너무 미웠어요. 이럴 거면 낳지 말지. 왜 낳고서 버려요? 난 돈 바란 적도 없어요. 너 버린 거 아니야. 그냥 네가 잘 살길 바랬어. 내가 너무 가난하게 커서 그 지긋지긋한 가날 물려주게 될까 봐 겁이 났어. 미안해 정말. 저는요. 아무리 없이 살았어도 엄마만 있었으면 다 좋았을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있다가 또 저 버리고 나갈 거잖아요. 그냥 지금 가버려요. 다 나가라고. 종호는 캔맥주를 바닥에 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좀처럼 종호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았어요. 고등학교까지 자퇴하고 방황하던 종호를 데리고 병원을 다니면서 마음 잡는 데만 꼬박 2달이 걸렸습니다. 심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와중에도 종호는 술을 마시고 행패 부리기를 반복했어요. 저는 꿋꿋이 종호 곁을 지켰습니다. 이제라도 종호와 함께할 수 있어서 힘든지도 몰랐네요. 그렇게 종호가 점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할 때쯤 저는 종호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종호 사진을 모아서 영상도 만들었고요. 하루에도 12번씩 꺼내보면서 종호를 생각하던 그 사진들이에요. 종호 100일 사진, 첫 걸음마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운동회 사진 등등 12살 때까지 종호를 담아낸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걸 다 영상으로 만들었고 진심을 담아서 종호한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우리 종호에게 엄마가 너한테 편지를 쓰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너 어릴 때는 생일마다 편지를 썼었는데 기억나니? 사진도 참 많이 찍었어. 내가 너를 보면서 기쁘던 순간들 모두 모아서 훗날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 그런데 살다 보니 내가 중요한 걸 잊었던 것 같아. 종호 네 어린 시절을 보니까 내가 종호한테 주고 싶던 세상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었는데 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떠나던 순간이 아니라 너와 함께 행복했던 시간도 다시 생각해 줄 수 있겠니? 지금부터 우리 끊어진 기억을 다시 좋은 추억을 만들면서 살아가자. 엄마가 이젠 다신 종호 곁 떠나지 않고 지켜줄게.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랑한다. 내 아들 종호야. 편지와 영상을 종호 책상에 남겨두고 나왔어요. 종호가 편하게 보고 생각할 시간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잠시 남편 가게에 들러서 일을 하고 있는데 종호한테서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는 간단했지만 종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어디세요? 저는 종호의 문자를 보고 눈물이 흘렀어요. 남편은 제가 우는 모습을 보자 예상했는지 같이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같이 시댁으로 가졌습니다. 종호는 제가 재혼해서 남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은 종호가 불안해할까봐 안 보고 지내다가 남편과 같이 처음으로 종호를 보게 됐습니다. 허겁지겁 시댁으로 들어가자 종호는 제 품에 안겨서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떠나지 마세요. 또 떠나면 죽어버릴 거예요. 엄마, 평생 우리 종호 옆에 있을 거야. 미안해, 정말. 저는 종호랑 얼싸안고 펑펑 울었어요. 저는 19살 종호가 아니라 12살 종호를 품에 안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울다가 울음을 그쳤을 때쯤 남편이 종호를 보며 말했어요. 네가 종호구나. 얘기 많이 들었어. 앞으로 같이 잘 살아보자. 내가 부족할 순 있는데 노력해 볼게. 종호 새아빠가 되고 싶은데 우리 잘 지낼 수 있겠지? 남편은 종호를 보면서 한박 웃음을 지으며 안아줬습니다. 종호도 싫지 않은지 품에 쏙 안기더군요. 그 후 종호와 저, 남편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게 됐어요. 얼떨떨했어요. 종호방을 만들어주고 집에 오는 종호를 보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렇게 세 식구가 살게 되자 전 시어머니는 저에게 돈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 돈 너 주는 거 아니야. 넌 한 푼도 쓰지 마. 이 돈은 종호 등록금이랑 나중에 장가 갈 때 써라. 내 손주 주는 돈이니까 너는 이런 한 장도 건들지 마. 네, 그래도 손자는 끝까지 챙기시네요. 너는 몰라. 내가 내 핏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아휴, 아들 놈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손자라도 잘 챙겨야지. 전 남편은 전 시어머니하고도 연락이 안 된다더군요. 어떻게 아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들 무서워서 도망자 신세로 사는 게 참 어이가 없고 한심했습니다. 그렇게 종호는 안정을 되찾고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금방 검정고시에 합격까지 했습니다. 정말 기특하지 않습니까?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고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요즘 종호가 뭘 해도 기특하고 다 예뻐 보여요. 앞으로도 이렇게 제 목숨 다하는 날까지 종호랑 함께 할 생각이에요. 다음 주는 남편과 아들 세 식구 이렇게 여행도 가는 날이랍니다. 좋은 날씨에 좋은 거 보면서 쉬다 오려고요. 이런 게 바로 행복인 것 같아요. 꼭 돈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큰 고통에서 배운 게 참 많답니다.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도 모두 저와 같은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봄날 보내세요.